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일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더위가 언제 꺾일까 싶은데 그래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절기는 돌아올 겁니다. 날씨만큼 짜증나는 정치권도 계절의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갈지 궁금합니다만 새로운 정국이 펼쳐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민주당이 여권을 흔드는 노림수로 여길 수 있겠지만 한 대표는 곧바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와 거부권 행사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던 여야. 수싸움이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은 관훈클럽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열흘 안으로 결단을 내리라며 기한까지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등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1시간 반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당 안팎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이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수처에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사전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 톡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가 맞다면 이는 제보 공작 사건이자 정원 유착 사건입니다. 21대 국회부터 법안 강행 처리와 표결이 반복됐던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가 22대 국회 정기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선 건 이 문제를 두고 야당에 마냥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야당의 이번 제안이 여권 분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는 당선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한 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압박에도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민들께 지적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를 계속해서 수세적으로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특검법 발의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원내 지도부 역시 한 대표의 입장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보다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역시 특검 추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친윤계 의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실제 발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시작된 야당의 친일 공세, 수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귀하라고 부르고 밀정이니 조선 총독부라는 말 서슴지 않습니다. 친일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어떤 걸 친일 행위로 규정하고 누가 그걸 판단할 건지 학계에서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친일 행위자 임용금지법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등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친일 행위가 불분명할 경우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해산된 위원회를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등 최소 20명 이상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들을 정부와 역사기관에서 모두 쫓아내십시오. 이에 대해 한 역사학과 교수는 친일행위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 사상 검증으로 공무원 임용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기반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또 정부를 향해 조선 총독부라고 공세를 편 야당에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빚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누가 폐륜이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야당 주도 청문회가 진실규명이나 검증보다는 막말과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발언 논란 이틀 만에 자신의 SNS에 평생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가 왜 그랬겠냐며 도대체 누가 폐륜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틀 전 폐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사과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또 한 번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 의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애둘러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유 장관 가족의 질병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은 청문회 전 비공개하기로 했던 가족의 질병 이력까지 꺼내 반인륜적 공격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미안한 표정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2차 청문회 역시 비하와 막말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계셨더라고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웃는다든가 얼굴을 마구 비빈다든가. 아니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 그러시면. 막말과 폭로전이 반복되는 청문회로는 진실규명이나 검증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명예훼손, 협박,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선 넘는 발언에 의원 면책 특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헌법상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면책특권은 대통령과 행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국회의원은 멋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네, 대법원 판례들을 따져봤는데요. 면책특권이 제한되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명백한 허위인지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직무상한 발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경우입니다.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거액을 배상한 국회의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010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 관련 정보 공개를 주장하며 정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 공개했는데요. 조합원 3,400여 명에게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정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경우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처럼 거의 사실상 완전한 면책특권이 보장됩니까? 네, 우리나라와 달리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판례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비방하기 위한 모욕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심의 표결과 직접 관계된 의회 내 행위만이 면책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이 되고 하다못해 손해배상하게 되는 문제를 국가기관들은 대놓고 한다. 지금처럼 면책특권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 줄여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안에서라도 서로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야 좀 경각심이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네, 맞습니다. 13대 국회서부터 22대 국회 현재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301건, 실제 가결돼 징계를 받은 건 2011년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뿐입니다. 지금도 국회엔 인신모독 등의 이유로 5건의 의원 징계안과 3건의 제명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여야 정쟁에 밀려 정작 징계안을 심판할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국회 상황들을 보면 의원들이 누가 더 잘 싸우나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일 텐데 그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 좀 씁쓸해 보이기도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통일 구상인 8.15 독트린을 발표한 뒤 정부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1년 반 가까이 단절된 통신선부터 재가동하자고 재차 제안한 데 이어 펀드 조성이나 국제포럼 추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놓고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제안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해 남북 간 통신선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째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통신선을 재가동해 실무급에서 출발해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는 바텀업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속 조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민간 대북단체를 지원하는 자유인권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다음 달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는 대화 제의가 얼마나 호응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반도에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세운다는 구상이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유인책 없이 대화를 제안한 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위 흡수통일적인 공세성만 있고 실제 이게 이제 북한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실제의 대안은 없다. 북한은 이틀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은 압록강 수해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서인지 김정은 위원장 13,000명을 아예 평양으로 불렀습니다.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접 위로하기도 했다는데 리포트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채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 평양 외곽의 한 숙박시설 앞 광장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압록강 홍수 수재민 13,000명을 열차로 태워와 집결시킨 건데 김정은이 들어서자 모두 두 손을 들고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이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될 4.25 여관은 군 열병식 훈련기지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마음 푹 놓고 걱정 없이 보내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에는 어린이들만 따로 모아 닭고기와 쌀밥에 빵과 과일까지 대접했는데 감격한 아이들이 자신이 들고 있던 빵과 음료수를 김정은에게 경쟁적으로 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스스럼 없이 안겨드는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주셔 밥도 잘 먹고. 평소 행사에 동원되던 평양 출신 아이들과는 영양 상태가 크게 달라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상 아이들 모습에서 얼마나 빈곤하면 이제 빼빼 마른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평양까지 수재민들을 데려와 대대적인 선전에 나선 건 그만큼 이번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자강도에서만 최소 2,5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피해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날조라며 정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요즘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의 지원도 공개적으로 사양한 바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며 내부 결속에 나섰는데 실제로는 러시아로부터 쌀 15만 톤 그리고 소 수천 마리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북한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자 진정한 벗의 의문을 마음으로 받겠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나 고사하고선 자력 복구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며 내부 결속에 집중한 겁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쌀과 가축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 정부로부터 쌀 15만 톤과 소 3천 마리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포탄 제공 대가로 북한에 꾸준히 식량을 지원해왔는데 수해 발생 이후 대규모 식량을 한꺼번에 보낸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매년 한 80만 톤이 부족해요. 15만 톤이면 한 보름 정도 먹을 양식 되는 거지. 급하기 아쉬운 대로. 중국의 조선족 협회와 인민군 제향군인회, 일본 조총련 기업가 등의 민간 지원도 이뤄졌는데 모두 합해 쌀 5만 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위였던 서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생활비를 딸 가족에게 보냈는지 안 보냈다면 언제부터였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야당 의원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소재 저가항공사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와 체류비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의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서 씨 채용을 전후해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딸 다혜 씨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 씨 취업 후 송금을 중단했다면 타이 이스타젯을 통해 지급된 급여를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올해 더위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반갑지 않은 기록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긴 26일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폭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미성 기자,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청계천 앞에 온도계를 들고 나와 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지금 이곳 청계천은 여전히 기온 31.6도, 습도 64%를 기록하는 매우 후덥지근한 상태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더위를 피해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로 굉장히 북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 점심시간에 한 35도 정도 찍는 거 보면서 너무 덥다 싶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밤이 되어도 더워가지고. 발도 시원한 물에 담그고 그래서 발 차가워지니까 몸도 시원해져서. 서울은 어젯밤에도 최저기온이 26.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에 최장 기록인데요. 부산도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잠 못 드는 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온 지난 2018년과 비교해도 새 기록인데요. 2018년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가 끊어졌지만 올해는 당분간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27도로 예상됐는데요. 8월 말까지 열대야 신기록 행진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처럼 열대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올 여름 무더위는 21세기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숨막히게 느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원인은 습도에 있는데요. 오는 22일 절기상 처서를 지나서까지 이 덥고 습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서인 기자입니다.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3도까지 오른 불볕더위에 한강 선착장엔 수상레저로 더위를 날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약 잡고 이제 하게 됐는데 시원한 물에 빠지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5호와 6호 태풍에 이어 일본에 접근 중인 7호 태풍 안필까지 한반도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남동쪽의 두 고기압 덩어리가 산봉우리처럼 자리 잡고서 태풍을 일본 동쪽 해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태풍은 고기압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태풍 안필이 소멸한 뒤 둘로 나뉜 고기압이 합쳐지며 19일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비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폭염특보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지난 7월 습도가 평년보다 높았고 최저기온도 역대급 폭염이던 2018년을 뛰어넘어 더욱 덥게 느껴졌던 분석입니다. 기상청은 체감기온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오는 22일인 처서를 지나 적어도 26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TS 멤버 슈가 사건이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팬들이 슈가 소속사 등지에서 탈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간 건데요. 이 슈가의 침묵이 반발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 사옥 앞에 전광판을 단 트럭이 멈춰서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슈가가 팬들을 기만했다며 BTS 퇴출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팬덤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네, 트럭 시위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BTS 소속사 사옥 앞에서 오전 시위를 끝내고 잠시 자리를 떴던 트럭은 7시간 뒤 다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은 지난 6일 밤 음주운전 단속 이후 이틀간 3차례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소속사 앞으로 근조화안을 보내 비판에 나선 일부 팬도 있지만 온라인 등지에선 BTS는 언제나 7명이라며 옹호성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쳤고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쩌다 폭발이 벌어진 건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뒤쪽 건물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나오고 화염 속에서 연기에 휩싸인 사람 한 명이 뛰쳐나옵니다.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은 사람들이 황급히 불이 난 쪽을 달려갑니다. 오늘 오전 8시 16분 제주시 한 펜션 실내 바비큐장에서 가스레인지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고무배관이 있는데 그게 좀 이격이 있었나 봐요.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제 켜자마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 현장에 있던 40대 중국인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펜션에는 투숙객 37명이 묵고 있었지만 폭발 직후 목격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끈 덕분에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냄새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도시가스나 LPG 경우는 부찌제라는 것을 첨가를 합니다. 부찌제는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면 사용하지 마시고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가스 누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 도심 외곽 전원주택은 담벼락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을 노려 비어있는 전원주택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대낮, 한적한 마을의 전원주택에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 주택 주변을 돌며 이곳저곳 창문을 두드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져온 공구로 창문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창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에서 6월 경기 북부 지역 전원주택 5곳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2,300만 원어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주인이 오전에 이제 외출한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침입해서 범행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차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차를 멀리 주차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전원주택은 이렇게 줄을 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골 집도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다 없다고 봐요.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동두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모두 팔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훔친 작물을 처분한 금은방이 훔친 물건인 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물가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카레와 케첩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오뚜기가 보름 뒤 대표 제품 가격을 최대 15% 올립니다. 업계 1위의 가격 인상은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오뚜기가 지난해 말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만큼 더 이상의 보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3분 카레. 다음 달부터 가격이 10% 오릅니다. 오뚜기가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24개 제품 가격을 최대 1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토마토 케첩은 1,980원에서 2,100원, 참기름은 9,590원에서 1,750원으로 오릅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그 단가를 올린다는 거야 제가 고물가 시대 중 소비자들한테는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외식 물가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등 음료 가격을 최대 600원 올렸고 롯데리아도 최근 햄버거 20종 가격을 2.2%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억눌러온 물가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정부가 억누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풍선 효과를 가져와서 갑자기 더 크게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 행진에 소비자의 한숨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결제할 때 실물카드 대신 휴대전화 속 카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갤럭시는 삼성페이로, 아이폰은 애플페이로 결제가 가능하죠. 이 아이폰에서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가능해질 전망인데 아쉽게도 이번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10년 전 애플은 아이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출시했습니다. And so we've created an entirely new payment process, and we call it Apple Pay. 국내에선 지난 2023년 애플페이가 도입됐지만 일부 카드만 쓸 수 있고 사용처가 대형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타사 서비스를 금지해왔던 애플이 아이폰 새 운용체제부터 NFC 결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아이폰에서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차 대상국을 7개국으로 한정했고 한국은 빠져 있어 국내 상륙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50.5%, 실물 카드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린 아이폰에 삼성페이가 도입되면 애플의 경쟁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이제 삼성페이 등 이런 다른 타 결제 수단도 이제 가능하게끔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업계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달 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찬바람이 불던 빌라 시장까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매수 심리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5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24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한 차례도 거래가 없었지만 5월과 6월에만 9채가 거래됐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번 기회에 집장 한번 하자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가격은 5월부터 3달 연속 올랐습니다. 도심권의 상승폭이 0.43%로 가장 컸고 전세 사기가 많았던 화곡동이 포함된 서남권도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5달 넘게 오르면서 그 열기가 빌라로 옮겨 붙었다는 분석입니다. 빌라 보유자에게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기로 한 정부 대책도 훈풍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소형 빌라는 사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 구역을 중심으로 빌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발 부동산 열기로 주택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수 심리는 140.6으로 3년 전 화랑기 수준에 육박했고 전국 매수 심리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울산과 대구는 매수 심리가 상승세지만 광주는 여전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시원한 광경이죠. 그런데 광복절일 절인 어제 정치권은 양쪽으로 갈려서 싸움만 하면서 많은 국민들 눈살 찌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보적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남다르게 되새긴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션 씨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짓는 기부 마라톤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주파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8.15 광복절에 맞춰서 81.5km 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몸 상태 어떠십니까? 꽤 빨리 회복돼 갖고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네. 몸무게는 분명히 빠지셨죠? 네, 4.7kg가 빠졌더라고요. 네.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요. 네. 어제 새벽부터 뛰셨잖아요. 네, 5시부터 뛰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뛰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뛰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가능할 첫 해에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풀코스 이후로는 저도 더 이상의 거리를 뛰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2020년도에 처음 도전하면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완주해갖고 5년째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전에 81.5km 뛰셨잖아요. 네네. 공연하셨죠. 네,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참석자들하고 8km 이상 또 8.15km 또 네. 더 뛰셨죠. 네네. 그럼 90km잖아요. 거의 90km죠. 네. 근데 뛰시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안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배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뛰는 에너지가 있고 공연 에너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81.5km를 뛰고 이제 그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 815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러면 가수니까 공연을 하자고 그러고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도 움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죠. 막 뛰고 모델을 막. 예. 네, 역시 이 끼라는 게 또 있는 그런 거군요. 네. 가수의 또 피가 흐르시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저희도 뭐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열대야가 네. 기록입니다. 기록을 세웠는데 네. 폭염석이 어제 저는 점심 먹으러 나갈 때만 해도 푹푹 쪄가지고 와 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네. 발톱이 연습할 때부터 엄지 발톱이 안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힘드신 고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40km 지나서부터 그 빠진 발톱 그리고 빠지려고 하는 발톱에 이제 이게 계속 조금씩 그 이제 힘이 가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40km 지점에서 오른쪽 엄지 발톱에 통증이 좀 심해갖고 약간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갔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심박수가 또 많이 올라갔고 또 힘든 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15km 남겨놓고는요 이제 경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조심했어요. 그때는 경련이 한번 올라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뛰고 싶어도 못 뛰는 거죠. 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발톱 몇 개 빠지셨어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는 완전 빠졌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톱이 이제 꺼멓게 멍들어서 빠지려고 그러고 있고 또 나머지 3개가 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매년 뛰시면 그렇게 빠집니까? 뭐 적게는 3개, 그다음에 많게는 5, 6개까지. 근데 곧바로 회복이 또 되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바로 회복은 아니고 그 시간이 있고. 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도 이제 계속 뛰니까 무뎌지는 거죠. 그 통증이.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 아,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조금 뛰시던데 그건 왜 그러셨어요? 아, 이제 결승점으로 딱 한 데가 어디에서 이 스마트워치 거리가 약간 측정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200m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승점 해주신 데 거기다 지나서 또 200m를 더 뛰느라고. 아, 그러셨군요. 네. 이 워치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재신 거군요. 네네. 자, 근데 마라톤에서 이제 함께 뛰시는 분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축구 선수 이영표 감독 또 다른 셀럽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던데 네. 이분들은 어떻게 또 힘을 보태신 겁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 혼자 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큰 도전이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는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저 한 명, 그리고 8.15km를 10번을 나누면 81.5km잖아요. 그런데 9개의 페이서 그룹만 만들자. 그리고 한 페이서 그룹에 5명씩. 그러면 45명이잖아요. 1, 9, 4, 5.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그 해, 광복해. 네. 상당히 그 뛰시는 모든 것들에 의미가 부여돼 있는 그런 셈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자녀분들도 뛰셨어요? 네. 몇 살입니까? 저희 큰아이는 18이고요. 그다음에 셋째가 같이 뛰었는데 셋째는 이제 15살. 15살. 처음 같이 뛰신 겁니까? 그렇죠. 8.15는 처음 같이 뛴 거죠. 첫째 아이는 작년에도 뛰었고요. 작년에도요? 네, 작년에도 뛰었고요. 같이 잘 뛰었습니까? 네, 너무 잘 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작년에도 뛰었지만 올해 이제 이렇게 쭉 뛰는 거를 TV조선에서 라이브 하는 걸 봤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다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아마 세상에서 아빠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81.5km를 뛰는 8시간 동안 그렇게 뛰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정말 뿌듯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5년째잖아요. 네. 왜 하셨고 왜 하시는 겁니까? 일단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왜 81.5km를 하느냐. 815km는 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러니까
815에 관련된 숫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어느 걸까? 그래서 81.5km를 뛰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절의 의미 그리고 또 광복절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참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그리고 이런 마음 같이 할 분들 러너들 3,000명을 모집하고 또 기업들한테 815만 원씩 기부를 받아서 모인 금액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그래서 집을 지어드리자 해갖고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채 지으신 겁니까? 16채가 다 완공이 됐고요. 지금 17호, 18호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직접 지으시죠? 저도 가서 봉사, 모든 집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가서 봉사를 해갖고. 부인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6채를 매번 다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채 정도는 제가 직접 다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자, 이게 79년 전에 우리 독립투사들도 아마 우리 가수 시원 씨의 의지로 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하고 이렇게 비교조차도 못할 그런 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겠죠. 그러시죠. 100호까지 짓는 게 목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의 동참할 수 있게 시청자들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내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치신 그 독립투사분들에게 저는 81.5km 뛰는 게 저의 최선의 감사 편지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81.5km를 뛰시라는 건 아니고요. 8.15km나 어떤 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 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8.15 광복절에 정말 뜻있는 일을 하신 우리 가수 시원 씨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뜻하시는 바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이틀 연속 규모 6 안팎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대만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올해 들어 강진 발생 빈도도 높은데요. 대만 당국은 타이베이 등 12개 지역에 국가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조명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선반 위 물건은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오늘 아침 7시 반쯤 대만 동부 화롄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0 이상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북동부 이란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7 지진에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중국 남부에서도 흔들림이 보고될 정도였지만 대만 현지인들은 대체로 침착한 반응입니다. 地震没什么感觉，那12个小时晃了2次，不会特别紧张，因为习惯了，天天都在地震。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도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타이베이와 화롄, 타이난 등 12개 지역에 국가급 경보를 발령하고 3일 내로 규모 5.5 이상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지진이 지난 4월 발생한 규모 7.2 강진이나 어제 있었던 지진과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대만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올해는 특히 규모 5.0 이상 지진이 50회 발생하는 등 예년에 비해서도 지진이 잦은 편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전직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이문수와 안소연이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공연되는 뮤지컬 아이스쇼 무대에 선 건데요.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스핀과 완성도 높은 스텝 시퀀스. 피겨스케이팅 의상을 입고 기량을 뽐내는 이곳은 경기장이 아닌 뮤지컬 무대입니다. 피겨스타 이문수와 안소연이 국내 최초로 공연되는 뮤지컬 아이스쇼에서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난도 높은 피겨 기술로 구성한 안무는 물론 보컬과 연기도 수준급으로 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케이트 선수는 예술성을 지녔지만 운동선수라는 측면이 있던 스포츠 종목이었고 지금은 좀 더 예술성 면이 강하고 뭔가 배우라는 거는 또 다른 연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살면서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를 도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노래까지 시도할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는 되게 좀 큰 도전이었던 것 같고 이번 공연을 위해 잠실 학생체육관도 빙상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물 25톤을 투입하고 4일에 걸쳐 점차적으로 얼리며 피겨에 적합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속도감, 짜릿함, 그리고 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오감이 즐거운 컨텐츠가 아이스쇼가 아닐까라는 제 스스로의 확신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뮤지컬적인 요소, 서커스적인 요소,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들을 좀 더 빙상 위 조명과 무대 장비 역시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Who is this guy? Raymond is your brother. My brother? I don't have a brother. 동생이 존재도 몰랐던 형을 찾아 정신병원에 갑니다. 아버지가 거액의 유산을 형에게만 남긴 겁니다. 자폐증을 알아 병원으로 보내야 했던 형은 아버지의 애틋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독일 작가 안톤 슈낙은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애를 태우셨던 걸까. 야당 의원이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 큰아들의 질병을 거듭 집요하게 묻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난감해하던 유 후보가 말을 꺼냅니다.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제 아이의 인권을 인권이기 때문에 유 후보의 아픈 손가락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비공개하기로 했던 질병 이력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 또 시간을 다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 후보는 청문회 대기실에서 흐느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파서 군대에 못 간다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호통치고 모욕하고 시비 거는 정치 싸움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밝혀내는 건 없고 혐오만 불러일으켜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는 살인자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무리 폭언이 예사기로서니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군 장성들을 초등학생 다루듯 했습니다. 토달지 말라, 일어나 반성하고 돌아오라. 그리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어떤 의원은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죠.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뇌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인 구상은 해방공간 원산에서 퇴폐적, 악마적인 반동 작가로 몰렸습니다. 몰려온다, 돌팔매가 난다, 곡괭이를 휘저으며 마구 쫓아오는데. 붉은 완장이라도 찬 듯 설치는 분들, 양궁 스타 김우진의 명언을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메달에 젖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 8월 16일 앵커 칼럼은 청문회 매를 벌다였습니다. 간밤 서울은 2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기록적인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건 열대야에 숙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참고하시고 오늘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나 소나기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가 26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폭염도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5도, 청주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